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입니다. 배나TV의 어려운 제작비 사정 개선에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후원 계좌, 해피나눔, 페이팔, 채널 멤버십으로 가능합니다. 이중 계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것이 배나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번호, 후원 링크, 채널 멤버십 가입 링크는 댓글 공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북하면서 힘들고 가슴 아팠던 사연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김국하 씨를 모시고 탈탈탈에 정말 영혼을 뺀 나머지까지 탈탈 털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오늘 모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기 보시고. 저는 2004년도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한 6년간 한 8년 가까이 제로하다가 한국으로 2012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충북 제천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그냥 시인작가 활동, 가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김국하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진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오늘 옷도 이렇게 단한 저는 진짜 여성으로. 보자마자 그 한복 만드시는 디자이너인 줄 알았어요. 되게 머리 스타일도 다 제가 원래 어울리시고. 평상시에 한복 입으세요. 한복을 좋아해요. 한복을 평상시에 사연이 있어요. 한복 그럼 몇 벌 있으세요 집에서? 제가 뭐 공연하느라고 뭐 갖추다 보니까 한 13벌? 13벌이요? 네. 그 정도가 되죠. 그 옷이 만약에 북한에서 있었으면 부자 아닙니까? 그죠. 북한에서는 한복을 거의 한두 벌이죠. 저는 저희가 결혼할 때 1987년도 제가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드레스보다도 한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첫날 새식시 옷은. 근데 저는 새엄마 손에서 시집을 가다 보니까 그냥 이불 한 자루도 없이 갔지만 그냥 한복도 없이 그냥 올케 언니 한복을 빌려 입고 시집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복에 한이 맺혔죠. 그러시구나. 그러네. 그래서 13벌이라는 한 달에 한 번씩 입고 한 벌은 이렇게 고정으로 입고 다니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참 이렇게 김국하 씨를 모시고 촬영하게 된 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김국하 씨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여태 이렇게 못했던 말 가슴에 안고 있었던 지금같이 이렇게 드레스 한복도 입지 못하고 시집을 갔었다 하는 말을 다 하셔도 돼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족 어떻게 되세요? 가족이? 저는 지금 현재 가족이요? 네. 현재 가족은 뭐 저하고 신랑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살짜리 딸이 있어요. 귀여우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북한에서의 이제 형제관계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한국에는 혼자 오신 거죠? 한국에는 혼자 왔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아니면은 형제관계가? 형제관계는 그냥 몇 명이지? 7남매 중에 제가 넷째고 딸로는 셋째 딸? 이남 오녀거든요. 딸로는 이남 셋째 딸. 오녀? 네. 그러시구나. 그럼 7남매는? 네, 7남매예요. 저도 질남매예요. 그래요? 질남매 중에서 둘째요. 넷째, 둘째. 둘째. 셋째가 그 중에서도 예쁘다던데 하는 노래다가 있는데 셋째가 없네요.
아, 저 여자로 셋째예요. 여자로. 여자 그래 자매로. 그죠. 뭐 셋째가 뭐가 특별한 거 있어요? 원래 둘째들이 뭐 눈치 빠르다고 들었는데. 아니 한국 노래에 최진사 때 무슨 셋째 딸이라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둘째들은 약삭 빠르대요. 약삭 빠르고 셋째들은 그냥 묻어나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셋째들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그런다네요. 그 보고 근데 배우는. 저 사실은 묻어나지 않는데. 아니 좀 묻어나죠. 묻어나니까 이렇게까지 저 카메라에도 다 안고 그러는 거죠. 이게 카메라 이렇게 막 게을르고 막 이렇게 묻어나지 않고 이러면 함부로 이렇게 카메라에 비치기 힘들어요. 그럼 그 이남 오녀라는 이제 그 형제가 있기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지금 생사 기로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국에서 연락이라든지. 제가 어머니는 제가 그 19살 나는 애 어머니는 그 대장암으로 그냥 그러니까 5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돼서 2달 만에 재혼하셨어요. 세장가를 갔죠. 그래서 새엄마하고 그냥 아버지하고 살다가 그나마도 또 새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럼 새엄마랑 사이에서 애 없죠? 없었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또 혼자서 몇 년을 사시다가 70살을 일기로 아버지가 그때 당시 내 나이가 39살 아버지가 사망됐어요. 근데 70살이면 북한에서 꽤 오래 사시는 거죠? 북한으로 따지면? 아니요. 저는 제 할아버지가 94세를 일기로 사망하시다 보니까 저는 그 엄마는 일찍이 돌아가셔도 저희 아버지만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생각 바뀌었죠. 아픈 얘기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월이 이제는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는 사실 김국하님의 그 부모님이 특별히 이렇게 장수하신 케이스인 거고, 북한에서는 오래 살기가 힘들어요. 김정일이도 그 좋은 걸 먹어가면서 이게 편하고 곡괭이 한번 안 들어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69세에 김정일이도 죽었어요. 세상을 달리했어요. 김일성이도 82세에 세상을 달리했어요. 근데 할아버님이 94세에 사셨고 아버님이 70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70세면 한국이면 아직까지 청춘이지만 북한의 평균 나이를 봤을 때 일찍 돌아가셨 축은 아니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김영아님은 할아버님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아쉬움과 또 아버님에 대한 이런 애도가 있어서 저희가 참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북한에서의 평균 수명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본인 오이지만 그냥 강하셨으면 더 사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형부가 좀 많이 이렇게 머리가 다쳐가지고 많이 아프니까 그래서 아편 주사 맞고 사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언니가 힘들었어요. 언니가 힘든데 형부가 좀 일찌감치 죽고 언니가 혼자 살다 나니까 이제 딸들이 아버지를 세 딸이 이제 아버지를 언니네 집 모셔다 놨어요. 언니가 형부가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모셔다 놓고 나는 식량 나는 그러니까 식량 쪽을 대주고 큰 언니는 자금을 대주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좀 받들어 모시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언니네 집에 있으면서 보는 게 좀 많이 언니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알고 계셨나 봐요. 아버지가 그냥 단식을 하더라고요. 단식. 단식이가 뭐예요? 자살? 식음을 폐했다 이거예요. 먹는 거를 안 그냥 먹고.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냥 자꾸 딸한테 어려움을 준다고 아주 단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사실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 연양 부족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아니요. 뭐 영양 부족이 자식들한테 아니고 짐이 되기 싫었다 이런 그죠. 뜻이 더 강했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내가 오래 살면 이제 자식들이 힘들어할까 봐. 내가 이제 집에서 닭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닭 잡아서 이제 애들을 손에 들려서 내려보내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막 그거 씨닭을 왜 잡아가지고 오냐 막 이러기도 하시고 막 이제 식량 같은 거 팔아서 이제 사과나 사탕 사다가 아버지한테 애들을 손에 들려서 내려보내잖아요. 나는 일하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올라가서 엄마 너네 엄마한테 말하라고 왜 쌀을 자꾸 팔아서 이따고 해서 내려보내냐 이러면서 아마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살아있어 봐야 딸들한테 짐만 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야 그러니까 음식을 두절하더라고요. 아야 단식. 그래서 그냥 사망된 게 그게 좀 많이 아팠죠. 그러면 칠남매 중에 첫째랑 막내랑 나이 차이 어떻게 돼요? 많이 나죠? 그냥 많이 나죠. 한 8년 10년 차이가 나겠죠? 첫째랑 일곱째랑? 그죠? 많이 나지는 않아. 왜냐하면 첫째가 나이가 첫째 나이하고 둘째 나이하고 3살 차이? 그 다음에 둘째하고 그 셋째 차이가 2살 차이 나고 또 셋째하고 내 나이 차가 3살 차이? 그 다음엔 정정 2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되겠죠. 제가 원래 좀 수학에 발치가 못해가지고 제 계산해 드릴게요. 8년이 2, 4, 8, 16년 차이예요. 첫째와 막내 차이가. 그렇게 돼요? 3년, 2년, 그 다음 종종 4명이니까 이제 그렇게 16년 차이 나는 겁니다. 아, 빠르시다. 역시요. 그래서 아무튼 북한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면 누구나 비껴갈 수 없는 북한의 11년제 의무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 저도 그거 궁금해요. 겪었을 뭐 비하라든지 시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요. 그냥 저는 학교 때 체육을 좋아했어요. 체육, 마라손, 그 다음에 뭐 스케이트, 수영. 이게 제 주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체육에만 미쳐서 돌아다니고 제가 지금 이제 말했잖아요. 저기 수학은 저하고는 완전히 일이에요. 상극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초 과목을 놓쳤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초 과목을 놓쳤으니까 아무리 내가 배우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놓칠 때 있어요? 체육을 그게 아니라 대회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선수 활동을 할 뿐인데 이제 선수 활동한답시고 이제 다른 과목들의 전공 과목들의 이걸 완전히 관심이 없으니까 수학이나 뭐 화학이나 물리나 기하 이런 것들이 자연 과목이죠. 저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12살 나는 해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문학교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짧은 굴짓기 시간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써낸 게 그때 당시 아마 혈육이란 영화가 나왔죠. 혈육이요? 조선예술영화 혈육을 몇 년도예요? 거기 아마 75, 6년도쯤 될 거예요. 그때는 전 그때 TV 못 볼 때라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할 때라서 죄송합니다. 혈육이란 영화가 나왔어요. 그 내용이 결국은 이게 이제 남한에서 어부들이 배가 이제 표로 돼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흘러 내려와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한 어부들을 이렇게 보살펴서 치료를 완쾌시켜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걸 위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진옥이하고 이제 연옥이라는 형제가 나와요. 자매가. 그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그걸 이제 운병글 쓴 거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운병글을 썼어요. 혈육을 보고라고 운병글을 썼는데 그 영화를 보고 쓴 운병글이 선생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천성적으로 글 쓰는 애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저를 점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 활동도 하긴 하되 이제 가해 시간에 저를 1시간씩은 선생님이 이제 시를 가르치는 시를 가르치고 글 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웅변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웅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웅변 이거 뭐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막 그렇게 토론하는 거죠. 내가 지은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열을 더하고 울분을 더하고 이러면서 탁을 두드려 가면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이렇게 연기도 넣어야 되고 감정도 넣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는 웅변이.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저한테 하다 보니까 어느 결인가 제가 문학 소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12살 때부터. 그래서 이제 문학계는 정말 제가 이제 사회 과목은 정말 우수했어요. 사회 과목에는 선생님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과목에는 정말 우수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그 경연대에 이제 혈육이라는 제목을 갖고 경연대에 나갔는데 이제 경연에 나갔지만은 이제 글은 좋았다고 평가는 받았는데 선생님한테 들어와서 제가 억수로 욕먹은 거 있잖아요. 왜요? 야, 감정도 메마르고 눈물도 없이 뭔 글을 쓰냐고. 운명글을 그러니까 전교가 이제 전교가 아니라 이제 전교에서 이제 인재들만 다 뽑았다고 하죠. 이제 웅변대라는 게 있으니까. 네, 인재들만 뽑았다 해요. 이제 글 쓰는 사람, 그다음에 예술하는 사람 이런 과목별로 인재들만 뽑았다 하는 앞에 내가 가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여러분 저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죠. 여러분 저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냥 책을 읊는 거죠. 그냥. 그때 처음으로 나가실 때?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진옥이하고 연옥이가 이제 갈라져서 일본으로 가는 아줌마한테 이제 연옥이가 따라가고 진옥이는 진옥이대로 이제 부두에 남을 때 이제 진옥이가 울면서 연옥아 막 부르면서 손 내밀고 우는 장면을 그냥 그걸 그냥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연옥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앞에 와서 억수로 욕먹은 거죠. 눈물도 감정도 없어가지고 뭔 글을 쓰냐고. 교과서 있는 식으로 했구나. 네. 그런데 그게 참 지금에 생각해보면 내가 12살 때 뿜었던 꿈을 이룰 수 있게끔하게 저한테 첫 발을 내들 수 있는 그걸 마련해줬던 저희 선생님이 때때로 좀 많이 생각나고 고맙죠.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안 들고 나왔는데 선생님을 추억하면서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들고 안 나서 엎을 수가 없네요. 지금 시라고 하게 되면 김국하님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혼자서 쓰고 하는 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작 짓는 거 이걸 그쪽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셔서 자영업도 하시면서 근데 지금 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고 상당히 그쪽에 끼가 다분하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선생님이라든가 뭐 힘들었던 거라든가. 그리고 1학년 인민학교죠. 그죠? 인민학교. 초등학교. 네, 그죠. 초등학교 인민학교라 하는데요. 그냥 인민학교라 하죠. 그래서 인민학교 때 그 한 동네에서 그냥 나서 자란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 구청사예요. 한 동네에 한 학급에 9이었어요. 이거 9명? 9명이 한 학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청사가 정말 다정했어요. 그 다정했던 구청사가 지금 이 나이에 와서 걔들은 뭐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게 많이 생각돼요. 이 나이에 와서 친구가 그려진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노사연의 노래는 익어가는 나이라 하죠. 근데 저는 서글퍼지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서글퍼지는 나이? 노사연 가수의 제목이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익어간다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익어간 그 익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익어가는 가을처럼 익어가는 나이도 물론 맞겠죠.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그거는. 근데 저는 우리 나이가 서글퍼지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나왔던 날 별로 이렇다 할 행복 없이 행복했던
약속이 별로 없이 그냥 또 이제는 50불도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한 그 뭐라 할까 그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나 그 어떤 의혹 같은 거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 난 내가 삶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처럼 막 그런 한국에서 이 나이 50대부터 이제 시작인데 생활이 제가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엄마보다 더 살았어요. 내가 한 4년 전부터 내가 엄마만큼은 살 수 있을까? 그랬었어요. 난 엄마만큼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엄마보다 3년 세월을 더 살았네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요. 좀 낫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이제 82년도 이제 4.15 경축 행사 때문에 이제 집단 체조에 이제 참가해야 되는데 이제 집단 체조복을 갖춰야 돼요. 이제 그 북한에 이제 한국 물결 설레이네 국물결 설레이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잘 안 다녀가지고 아주 낙오자였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위에는 너라고 그러니까 벼이삭을 상징해요. 익어가는 벼이삭 상징하고 아래는 변잎 녹색 있잖아요. 녹색 변잎을 상징한 그 이제 집단 체조 복장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엄마가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많이 아플 때였어요. 제가 좀 철이 빨리 들었어요. 철이 좀 빨리 들었어요. 아마 엄마를 일자국을 했는지 일차국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남보다 제가 지금에 생각해보면 남보다 내가 좀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 앞에 가서 이제 엄마 나 그 복장을 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데 가서 엄마 그때 보고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14살이었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런 복장을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말하기조차도 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가 내일 모레 당장 앞에 박댔는데도 나 혼자 학급에서 이제 저희 학급이 45명 학급에서 이제 다 복장을 다 갖췄는데 선생님이 이제 행사가 한 3, 4일을 앞두고 이제 선생님이 복장을 못 갖춘 애들은 다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일어나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왜 복장을 교탁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교탁 앞에 나갔는데 왜 복장을 못 갖췄나 하던 게 단통에 때리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물어봐도 저는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통에 선생님이 어떻게 힘을 가해서 때렸는지 제가 이야기하다 나중에 안 돼. 저한테 문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출가를 하시고 또 다른 선생님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힘을 가해서 때렸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폭 쓰러졌는데 이제 책상 모서리에 이제 이마를 찌운 거죠. 이마를 찌웠는데 지금도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만져보면 여기 딱딱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딱 만져보세요. 다르죠? 피부가 다르죠? 딱딱한 뭐가 있죠? 네, 있죠. 네. 그 상처가 그때 책상 모서리에 찌우면서 제가 이제 피가 막 흘러내려서 이렇게 눈으로 이제 피가 들어가는 눈으로 들어가고 입 여기로 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마웠던 게 저하고 그 한 동네 이제 구청사 중에 이제 저하고 특별하게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좀 장애자한테서 태어났지만 애가 청명한 애였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일어나더니 선생님 쟤네 엄마가 극한의 엄마가 지금 위암으로 많이 아파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뛰어나서 그때는 뭐 북한에 지금처럼 화장지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들 없잖아요. 이제 교과서를 뻑뻑 뜯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피를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을 갔어요. 교무실을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왜 말을 안 했느냐고. 말했어야 했잖냐. 행사가 눈앞에 박댔는데 갖추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선생님이 울더라고요. 그때서 선생님이 울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 아니요, 여자 선생님이었죠. 그때서 선생님이 울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해놓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분대를 감아줬어요. 분대를 감아줘가지고 이제 이모 집을 찾아간 거죠. 이모 집에. 집으로 못 갔어요. 이 분대를 감은 것 때문에 집에 가면 엄마도 놀랄 거고 아빠도 많이 아파할 거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못 들어갔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제가 이제 이모 집을 찾아갔어요. 이모 집에 찾아갔는데 이모가 이제 제가 분대를 감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너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싸워서 그러나 이렇게 이모가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모한테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모가 그날 밤중을 이제 이모 옷을 다 뜯더라고요. 이모 옷을 다 뜯어서 이제 그날 밤새로 색깔 입혀가지고 쩔고 미싱으로 쩔어가지고 이제 제 복장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모가 그 다음날로 이제 군당에 찾아갔어요. 격부에. 이모가 격부로 찾아가가지고 이모가 신고를 해버린 거죠. 선생님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걸 이제 격부에 신고가 들어가도 뭐 이렇게 수습하는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졸업했어요. 네네. 그러면 졸업하는 거죠. 그 시간이면 졸업했어요. 그런데 훗날에 참 웃기는 게요. 그 선생님이 저희 동네에 저하고 한 학급에 있던 애 올케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 오빠한테 시집을 간 거죠. 한 동네에서 참. 그건 이제 그 선생님의 사생활이니까. 자, 이게 그 김국하 씨가 이제 그 어떻게 한 학급에 9명이고 막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김국하님의 고향이 함경남도입니다. 함경남도인데 이게 아직 그 뭐 형제분들이 거기 계시다 보니까 이제 고향은 함경남도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더 밝혀주지 말아달라 하는 이제 그 보호 차원에서 함경남도 어느 시골입니다. 시골. 그래서 한 학급이 9명. 여기로 말하면 많이 살지 않은 그렇죠. 시골에.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 누구랑 시집 장가 간다면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뭐 가서 이렇게 혼내고 하는 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고장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선생님도 후회가 됐을 거고 이렇게 신고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게 가능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우 그렇게 학교를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졸업했어요. 자, 그 신고 2년 동안 북한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나니까 그 벌을 조금 받았겠죠. 벌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계속 선생님 생활 하셨어요? 훗날 선생님이 저를 많이 미안하게 대죠. 많이 미안하게 대하고 제가 간혹 잘못해도 그냥 그런 식으로 넘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회에서 직업활동을 사회생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누구나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뭐 장사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적인 면에서 사회활동을 어떤 거 특별히 기억 남았던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회활동에서 직업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처녀 시절에 미장공을 했어요. 이거 세멘트 이렇게 네, 여자 미장공들이 흔치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덜격대에 가면 뭐 사유 덜격대라든가 뭐 그 당원 덜격대 이런 데 가면 여자들도 미장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게 건설 노동자로 있다 보니까 제가 미장공이었어요. 미장공. 네. 그리고 그래요? 뭐 출가 후에는 오랫동안 하셨어요? 한 5년 남짓이 했겠죠. 이거 그럼 지금도 이렇게 웬만큼은 뭐? 하죠.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선이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그냥 내놓을게요. 일을 많이 했죠. 제 손을 보세요. 일을 많이 한 손 맞죠? 그러네요. 이 메디가 굵네요, 진짜. 네, 이 메디가 굵은 건 둘째치고 여기 손가락에 손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굵어지니까 손금이 없어지는 거죠. 굵어져서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일을 많이 했어? 미장을 하면서 벽에게 이제 장갑을 끼지만은 모래알이 들어가면서 이게 밀리는 거 쓸리잖아. 쓸리면서 이게 이제 계속
살이 그쵸. 구멍이 뚫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손금이 없어진 거예요. 북한 미장은 대부분 이렇게 미장판을 들고 맨손으로 미장 칼 들고 그죠. 쫙 네,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이게 자꾸 이렇게 콘크리트 이런 데 이렇게 네네, 찔리거든요. 그죠. 보호장비 같은 거. 그게 미장을 이래 하면서 이제 미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장을 구려서 이제 오다 보면 이게 머리알이 들어가고 장갑이 여기가 먼저 판나고 하다 보면 솔직히 뭐 러버로 주는 장갑도 그렇게 한 달에 뭐 한 콜레 겨우 주다시피 그렇죠. 하니까 저 취재조도 안 그대로 견디서 쓰잖아요. 네 그렇죠. 안 기버서 보이고. 쓰고 또 뭐 기불 형편이 못 되면 뭐 할 수 없이 미싱에다가 더 만들어서 박아서. 끼고 하는데 좀 그랬어요. 제 처녀 시절이라는 게 저는 아름다운 추억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직업 중에 어떻게 미장공을 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북한은 그냥 노동부에서 배치하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대서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쪽 가서 이 기술 쪽으로 희망합니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니요 안 해요. 그러면 김국화 동무 미장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네, 일법이다 아니 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꿈이 방지공이었어요. 방지공. 반지콩이. 네, 방지공이 방지공. 천 네. 실 뽑는데 네. 그래서 천 만드는데 방지공 천을 짜는 거 있잖아요. 천을 짜는 거 방지공이 꿈이었는데 그 공장으로 저를 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건설 노동자를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1년 안 되게 식모를 했어요. 그냥 어린 나이에 식모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막 한켠에서는 짜다 한짝에서는 싱겁다 막 이렇게 건설 노동자들이 또 성격이 억수로 세잖아요. 네, 드세죠. 그게 맞추는 게 내가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 현장 나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데모도 멀타를 이겨서 섬겨주고 이거 맞들이로 부럽고 나르고 돌 나르고 이거 했는데 1년이 탁 접어들면서 이제 저를 기능공으로 양성을 하더라고요. 기능공 양성. 그래가지고 미장을 배우기 시작했죠. 미장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남짓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단독으로 방을 맡기더라고요. 오늘 이 방 완성해라 이런 식으로. 심지어 고다바의 천정에 매달려서 진짜 이런 벽체 미장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까꿀 매달아서 목을 뒤로 젖히고 천정 미장하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 있죠. 지금은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회를 이렇게 직업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생활하셨던 그런 여유도 물론 이제 준매 결혼해서 만나서 이렇게 산 남편의 이제 그죠 도구로 인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는 살았대요. 근데 뭐 미장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한번 이렇게 바르고 나면 굳어 가지고 다시 다 벗겨내고 해야 된다든지 뭐.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건설 때는 서대장 편제, 대장 편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반장만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대장 뭐 군대식이니까. 네, 군대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서대장이 이제 벽체 미장을 했잖아요. 와서 이렇게 이제 잣대를 갖고 맞아요. 와요. 오리대 빠대, 빠대. 빠대를 갖고 와요. 와서 야, 이제 오랜만에 듣는다. 벽면에 이렇게 하고 서서 봐가지고 이제 햇빛이 자루 딱 대요. 자루 딱 대보고 이제 햇빛이 짬새기를 조금이라도 배우면 확 밀어버리고 다시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럴 때가 이게 막 속에서 막 눈물이 왈칵 나는 너무 힘들게 했는데 막 눈물이 왈칵 솟아나는 거 있죠. 그것도 다시 하자면 힘들죠. 여자가 솔직히 힘이 있으면 얼마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좀 힘든 날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도 이게 미장 해봐서 알아요. 이 미장이 대고 이렇게 쫙 바르면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딱 대고 힘을 꽉 써서 네. 쫙쫙 그리고 이제 이거 자국도 안 남아야 되잖아요. 자국도 안 남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너무 팔 매겼고 하게 되면 이제 데모들이 이제 떠서 그 어가리 국자라는 걸로 해서 떠서 얼리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판대기를 대고 쫙 올리 밀어버리고서는 밑에 사물이 떨어지게 쓰면 떨어지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 주워 담겠어 담고 상관없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서는 그 다음에 미장칼 가지고 팔자를 그리면서 밀어버리는 거죠. 기나. 근데 그게 조금만 잘못되면 이제 서대장이 와서 밀어버리는 거죠. 그때가 눈물이 많이 나와요. 바닥은 괜찮은데 벽면은 잘못 힘을 안 주면 뚜두둑 다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쫙쫙 참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그러면 그 이제 70년대나 80년대는
북한이 그렇게 못 살지를 않았던 네,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정말 더 잘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집에 문만 열고 나서면 이제 처마꽃이 안 보이게 집 마당에서는 집 마당이 얼마 크던 간에 덕대라는 거 알죠? 나무 기둥을 이런 거 땅에다 박아놓고 이제 천정에다가 이제 그 장대 누리는 거죠. 퍼도 독대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쫙 내다 누리고 거기다 이제 명태를 걸어서 말려놓는데 하늘이 안 보였어요. 새까맣게 명태만 다랑다랑 매달려 있지 하늘이 안 보이게 그렇게 하고 살았고 이제 저희 아버지 공장에서도 이제 겨울에는 이제 뚜락도루를 사과를 한 뚜락도씩 실어다 이제 뿌려줘요. 그러면 사과 감자 그 감자, 사과, 무 이거 저장하는 움이 있거든요. 이제 바깥에 움을 팠어요. 지하처럼. 그 안에 사과고 감자고 그 무고 가득 들었으면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정심에 와서는 움 안에부터 기어 들어가서 사과를 꺼내 먹고 학교 갈 때는 가방에다 매달씩 넣고 가고 진짜 그렇게 행복했던 영화관에 가서는 이제 꽃강정 여기로 말하면 여기서는 옷꽃이라 하나?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옷꽃이라 했는데 이제 그게 막 애들이 장난치나고 서로 던지고 깔래기를 하고 먹지 않고 그랬었어요.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거. 몰랐죠. 한마디로 말하면 봄이 말하는 세월. 그 동네 강아지들도 맹태무 한 마리씩 먹고 다녔다는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무튼 7, 80년대는 북한이 상당히 잘 살았다는 거.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북한에서 7, 80년대에 그런 호기를 누리면서 90년대 넘어올 때 뭐 그때부터 많이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힘들어 하셨잖아요. 네. 그때 주위에서 뭐 힘들어 했던 사람들 본 적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죠. 제가 그 학교 때는 힘들지 않았지만 그냥 이제 아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결인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그때 이제 저희 곳으로 이렇게 시내에서 장사를 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줌마죠. 보따리 장사. 아, 보따리 장사죠. 근데 아줌마가 그 딸이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분이 아마 술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어머니 제가 사주고 팔아주고 하다 보니까 저를 또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는 또 시내에 볼일이 내려가서 좀 시간상 늦어지거나 이러면 그 집에 들려서 자고 오곤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그러다가 조금 제가 이제 다시 직업적으로 바뀌면서 제가 이제 식가공 직업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한동안 못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울면서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딸이 다 죽게 됐다고.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걸까? 둘째 딸이 다 죽게 됐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린 거 엄마가 장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험한 산길을 잡고 무거운 짐을 메어가지고 바닷가로 넘나들다 보니까 애가 그러니까 골수염이 무릎 골수염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골수염을 치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내려가 봤었거든요. 내려가 봤는데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가서 이제 앉아서 걔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는데 다리가 진짜 이렇게 통나무 같았어요. 그때 14살이었어요. 걔가 아예 다리가 이렇게 통나무예요. 완전히. 근데 이제 누워있는데 애가 엄마를 쳐다보며 하는 소리가 엄마네는 살고 나는 죽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내 자식은 아니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엄마네는 살고 나는 죽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식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그 산골짜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또 빛에 쫓겨서 이제 달아난 사람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그런 곡절로 인해 가지고 또 집 통째로 버리고 중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빈 집들이 수다했거든요. 빈 집들이. 네, 참 비어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맞아, 어마어마했었지. 그 여기 보니까 북한의 그 당시 저도 뭐 인권 유리는 뭐 말도 없이 당했었지만 여기 국가님이 써주신 데 보니까
인권 유린을 말한다면 제가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친구분이었나 봐요. 중학교 4학년 그죠. 내 짝꿍 동기 친구가 아버지가 저수지 폭파 두목 네. 이런 중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뭐예요? 사라졌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그때 그 애가 참 착했어요. 저 예술 체조도 정말 잘해가지고 계속 예술 체조 하려 다니고 그랬던 애인데 착하고 순진하고 애가. 근데 얘가 이게 말이 돼요? 그때 당시에 얘가 그 왕제산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얘가 왕제산 답사를 갔다 와서 그날에 학교를 도착해가지고 학교에 잠깐 들려서 친구들하고 인사까지 나누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밤중으로 집을 몽땅 통째로 치러 간 거죠. 밤새로. 제명이 이거 맞아요? 저수지 폭파 두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그래서 훗날에 이제 남한에서 파견한 간첩이니 뭐니 이렇게 소문이 돌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애들이 동네에서는 이제 애들이 아무개 학교 가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를 한 일이니까 동네에서는 몰란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아무개 학교를 가자고 이제 얘네 집에 들렸는데 집이 텅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 됐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 저수지가 폭파됐었나요? 안 됐죠. 폭파가 안 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폭파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기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하나가 변절했나 봐요. 변절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사전에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위부하고 그 안전부에서 이제 거기 가서 잠복을 했죠. 잠복을 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아들비 됐대요. 근데 몽땅 체포된 거죠. 다 다 잡았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되시는데 탈북 당시 2004년도 3월 달에 탈북가 상당히 추웠네. 네. 탈북하셨는데 당시 나이는 39세였어요. 네. 두만강 압록강으로 왔어요? 두만강으로 오셨어요? 네. 그럼 이때 혼자 오신 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동생 둘하고 같이 왔죠. 여동생 둘 같이 왔었죠. 밑에 동생들 두 분하고. 둘 같이 왔는데 이제 3월 달에 남한하고 달리 이제 북쪽은 3월 달이면 이제 밤에는 강력으로 이제 얼음이 얼어 있어요.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거 이제 얼음 그래서 밟으면 부스러지는 얼음이지만 그만큼 날이 춥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있는 물을 건너서 이제 오다 보니까 강력이 딱 나왔으니까 이 옷들이 몽땅 이게 비닐을 다치는 것처럼 까닥까닥 소리가 나요. 당장 꺾기도 그런. 그러면 배 타고 건너가시는 아니 게 배 아니라 그냥 수영하면서 그 물속으로 왔죠. 그냥. 근데 이제 막 옷이 당장 부스러질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 강력에 봐야 새까맣고 캄캄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에 이제 날이 밝기 전에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강력에 크지도 않은 그 떨기나무나 다름없는 물버들 있잖아요. 물버들이라는 게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항상한 아지만 나무는 그것도 우지된다고 셋이서 그게 그 나무 밑에 오고 앉았어요. 이게 저는 언니잖아요. 언니니까 두 동생을 꿇어안고 이래 앉아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지금도 제가 째꺽하면 방광염이 와요. 방광염. 약간만 손발이 차면 방광염이 오는데 그때 그 물을 건너가지고 급성 방광염이 와가지고 진짜 저는 그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어혈이 지금도 저는 손발만 조금 차게 걸어도 그 병이 오더라고요. 이게 두만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이 3월이라 그러면 무슨 눈이냐 얼음이냐 이러는데 이 그 두만강의 북한의 그 3월 달 날씨는 여기에 소환되기 전 날씨 1월 5일 12월 말일에서 1월 5일 사이 날씨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3월 달에 꽃이 피고 막 이러는데 거기 상당히 추워요. 그렇게 그럼 넘어오시는 과정에 뭐 북한군의 뭐 추격이라든가 공안의 추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런 건 없었나요? 동생하고 같이 동생들하고 산을 탔어요. 산을 타가지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제가 굴러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산을 타서 이제 이쯤 하면 그 병방대죠. 병방대 초소를 통과했겠다 싶어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어느 산골짜기에서 개들이 한 100마리도 남아될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해보면. 막 지저대고 뒤따르는데 동생들하고 손잡고 뛰다 이제는 내 자체가 다리맥이
다리가 깎아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동생들 보고 저 올라서 저기 불빛이 보이는 데서 내려서라, 산에서 내려서라. 그리고 개를 내가 유인한 거예요. 유인하다가 너무 안 됐어서 돌아서 돌을 두는 것처럼 했더니 돌을 집어두는 것처럼 했는데 개들이 주춤하는데 저쪽에서 햇바람 헥 불고 개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들이 순간에 돌아서서 뛰어가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동생들이고 앞에서 안 기다렸으면 그때 동생들과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동생들이 어느새 그 앞에 가서 나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언니들도 아니고 동생을 두 분을 갖다 같이 탈북하시면서 네. 그 탈북하게 되게 마음 먹거나 뭐 특별한 계획이나 동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신랑하고 사실 저희 신랑은 그 충매를 서계를 만난 사람인데 북한 신랑? 네네 서계를 만난 사람인데 저는 마음 없는 결혼을 했어요. 첫 인상이 마감 인상이라고 제가 첫 인상에 안 좋게 봤었는데 강요에 의해서 간 거예요. 제 둘째 형부 강요에 의해서 간 건데 그래서 명색이 초급일 뿐이지 훗날에 나는 지금도 내 생각에 사람이 지식하고 이해하고 인연이 없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지식이란 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친 거 누군가의 거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배워서 머리에 새겨 넣는 게 지식이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이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저희 신랑이 대학도 나오고 전문학교도 10종 초등으로 나온 사람이고 머리는 정말 컴퓨터 한 가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단 생활에 들어가서는 전혀 아니었어요. 가정으로서 이게 가정적인 이게 없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이혼을 하다 보니까 언니네 집에 내려가 있었죠. 애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하고 언니네 애들이 싸우고 다투는 오간에서 두 형제가 많이 미안한 이런 마음을 안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시장에 버리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도 똑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고향만 다를 뿐이지. 이 친구가 정말 반갑죠. 그런 인연이 없죠. 장마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런 인연이 없죠. 같이 나도 장에 내려가면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정오기 봐. 네. 그래서 한 학씩은 사 먹고 돌아오는 성격인데. 탈북 동기는 언제 얘기하실 거예요? 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말들이 주받다 보니까 서로 속상한 소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언니 보기도 미안하고 하면 중국에 가서 돈 벌어 가져와서 집 사고 살 거지 왜 그러냐. 그래서 중국에 어떻게 가냐 했더니 자기가 중국 가는 데를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이제 형제들한테 승인받고 내가 결심하면 따라갈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 친구는 친구대로 가고 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중국에 먼저 가서 애를 낳고 살다가 잡혀온 거죠. 그 사이에 잡혀왔는데 농포 단련대에서 이제 우리 언니가 좀 북한에서는 우사를 하면서 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걔를 12일 만에 농포에서 꺼내왔더라고요. 구출한 거죠. 그래가지고 동생이 다시 중국에 들어오겠다 하고 나도 이미 언니한테 다 결심을 말했으니까 언니가 그러면 같이 가라 해서 내 밑에 동생하고 3명, 그러니까 세 자매가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동생 중에 한 명 잡혀오는 동생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동생이 중국에 와서 먼저 살았었던 계기가 있었고 그 와중에 장마당에서 그 친구의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저 준매 결혼한 남편하고 이혼하고 언니 집에서 얹혀 살면서 아이들끼리 막 싸우는 게 또 미안했었고 이러느니 그냥 중국 가자 했던 이런 게 있었네요. 네. 그러구나. 탈북한 동기라는 게 그래요. 그럼 북한에서 탈북 전에 뭐 남한 드라마나 영화 보고 탈북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남조선. 네, 그냥 남조선이라는 것만 알았지. 대한민국이니 뭐 나만의 노래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 못 봤다면 거짓말이겠죠. 뭐
뭐 생각나는 그 사람 그 노래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남들이 살그마니 부르는 노래? 참 재밌네 이런 걸로 들어봤던 것 같고 드라마 같은 거는 전혀 본 일이 없고 그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한류 같은 거는 많이 안 알려주지. 대부분 보고 왔어요. 근데 김국환님만 2004년도에 3월에 탈북할 당시 그 전에 요때 한창 볼 때예요. 근데 그걸 보고 탈북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가정에 탈북하면서 저는 전혀 그런 거는 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중국에서 생각한 기간이 6년 정도 남짓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양로원에서 조선족 양로원에서 네. 양로원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동생들 북송 이후엔 팔려서 결혼을 했고 한국행 결심 이후 탈북. 당시 두 여동생과 함께 왔다가 두 동생이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되면서 혼자서 한국의 길을 택했다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양로원에서 어떻게 일하게 됐고 그럼 동생들 못 오고 탈북해 간 다음에 그냥 혼자서 아니요. 시집을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동생이 먼저 들어와 살았잖아요. 네. 근데 막내 동생한테 중국에서는 깐오빠라고 하는데 깐오빠. 근데 여기서는 말하면 그저 우형제처럼 이렇게 맺는 여자 동생 오빠처럼 이렇게 맺는 사이를 중국에서는 깐오빠라고 부르거든요. 그 양오빠처럼 그런 오빠분이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분이 나서서 저희를 양로원에 소개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잡아줘가지고 저하고 내 밑에 동생은 양로원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내가 담당한 호동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시장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바람 쏠 거면 시장 구경시키거든요. 버스에 싣고 나가서 근데 이제 그날에 제가 이제 데리고 나갔었어요.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제 동생이 굿사이에 경찰들이 들이쳤더라고요. 누가 신고를 했죠. 거기에 탈북자가 있다고. 그래가 쳐가지고 내 동생 잡아간 거죠. 딱 들어오니까 여기를 말하면 사장 로반이 저한테다가 막 그걸 말하더라고. 동생이 금방 잡혀갔다는 거. 그러면서 빨리 여기를 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로반이 저를 누구한테 소개를 한 게 결국은 그게 인신매매를 하는 브로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그 브로커가 지금 사는 저희 신랑한테다가 중국 돈 그러니까 18,500 거기에 그걸로 해서 제가 팔려갔죠. 팔려갔다 말하면 좀 불명예스럽지만은 팔려갔어요. 그대로 말하면 팔려갔어요. 처음에 네. 뭐 전 그게 뭐 조선족 네 그래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가 제가 갔던 게 저게 길림 쪽에 있는 그 장밀봉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조선족 아리랑 양로원이라는 그 양로원이 있어요. 거기서 범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조선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다행히도 거기서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생이 이제 잡혀간 다음에 이제 그 로반이 사장이 여기서 견딜 수가 없다. 언제 또 들이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또 브로커로 인해서 팔린 거죠. 저 팔려서 저희 애아빠 좋아서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인신매매에 팔려서 애아빠한테 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는 몸이니까 우지에서 좋고 나쁘를 떠나서 우지하고 살다 보니까 딸이 태어났고 그럼 살다 보니까 또 막 전도 들고 막 사랑도 하고 그래. 그죠. 뭐 정이라는 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악행을 안 하는데 내가 악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이 들고 또 몇 년 살다 보니까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제가 이제 저는 한국에 올 거는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한국 길은. 근데 이제 제 둘째 동생이 이제 첫 번에 잡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갔다가 두 번째로 잡혀 나갔다는 걸 3일 전에 한국을 선택하기 3일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들었어요. 3일 전에 동생이 잡혀 나갔다는 거. 두 번째로 잡혀 나간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잡혀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태어난 딸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솔직히 6개월밖에 안 되는 애였고 두만강이 이제 비가 억수로 내려서 그때가 3일 동안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동생들이 둘 다 잡혀갔으니까. 그럼 국화님도 잡힐까봐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탈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잡혀갔던 소리 듣고 제가 두만강까지 나갔어요. 두만강까지 나갔는데 이제 신느른 물이 이제 막 사품치고 이제 막 돌들이 구우는 소리가 카당카당 돌들이 구우는 소리가 열어나더라고요. 막 물에 뛰어들고도 싶고 정말 그때는 나도 나를 억제하기가 힘들었어요. 잔둥에 업은 애가 아니라면 삶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에 이제 함께 한국에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나한테 전화 걸려왔어. 너 지금 어디니? 그래서 나 지금 두만강에 왔어 하니까 야 우리 한국 가자. 그게 저한테 희망이었어요. 한국 가자. 그래서 어떻게 가는데 하니까 한국 손이 나섰대요. 저는 가타부터 다른 말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결심밖에 없었어요. 어디로든.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서 들어와. 칭항도 중국의 칭항도 들어와서 얘네 집에서 그 선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또 나온 거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동기예요. 그게. 그러면 한국행 가정도 다른 분들처럼 나 뭐 어디 타지 보이면 뭐 무슨 라오스 뭐 하는데 라오스 대사관을 거쳤어요? 저는 라오스 대사관을 거쳐왔어요. 걸린 기간이 얼마나 돼요? 라오스 대사관에서 저희가 석 달 7날. 3개월. 네. 7일. 3개월하고도 7일 더 있었죠. 그럼 그때 이제 6개월 된 딸을 같이 왔다는 거죠? 네, 같이 왔죠. 결국 두 여동생들은 막내 동생은 4번의 북송, 그다음 바로 밑에 동생은 2번의 북송을 겪으면서 헤어지게 돼서 혼자서 6개월 된 딸하고 같이 한국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게 당시 2012년 8월 달이었고요. 이 이야기서부터는 2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